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뭐냐, 수급자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수급자가 뭐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분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말 자체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건 뭐냐? 말 그대로 국민의 기초생활은 보장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도 이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살도록 나라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수급자가 되면 뭘 받냐? 나라에서 급여를 받아요. 일을 안 해도 이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회복지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얼마나 받냐? 급여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급여마다 달라요. 그러면 급여 종류가 어떻게 되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7가지예요. 이 수급자가 되면 7개 급여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각 급여마다 대상이 달라서 수급자마다 달라요. 제가 지금 무지개빛으로 7가지를 나타내봤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바로 그것이에요. 생계급여는 매달 생계비를 주는 급여예요. 의료급여는 의료 서비스를 주는 급여예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가 나오고 약값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대부분을 나라에서 지불해 주는 거죠. 주거급여는 전월세 일부나 주택 수선비를 주는 급여이고요.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 일부를 주는 급여예요. 해상급여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받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주는 거고, 장제급여는 이 수급자분들이 사망한 경우에 드리는 거예요. 자활급여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가 자활 사업에 참여한 경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7가지 급여를 얼마나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생계급여예요. 생계급여는 제가 매달 생계비를 주는 급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생계비를 얼마나 주냐? 지금 제가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까지 어떤 금액을 적어놨는데요. 이 금액에서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만큼을 받을 수 있어요. 매달. 그러면 자신의 소득 인정이 얼마이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나는 4인 가구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4인 가구가 지금 여기에 142만 4,752원이라고 써있죠. 이 142만 4,752원에서 지금 나의 소득 인정액을 빼면 돼요. 그게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하면은 142만 4,752원에서 100만 원을 뺀 42만 원 가량을 매달 20일 정도의 생계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생계급여예요. 네, 그 다음은 의료급여예요.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이나 약국을 가잖아요. 그걸 가면 이제 병원비랑 약값을 내죠. 근데 의료급여는 그런 돈을 내지 않아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값이나 병원비를 굉장히 저렴하게나 아니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고 2종은 1종이 아닌 분들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2종 중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많이 계시겠죠. 1종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1차, 2차, 3차 약국이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입원비는 없어요. 없고 외래비도 뭐 일반 의원은 1,000원, 2차 병원은 1,500원, 3차 병원은 2,000원, 약국도 500원 정도예요. 그리고 본인 부담 상향액도 월 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료비를 적게 내고 있죠. 2종 같은 경우에는 입원비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모두 10% 돈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래의 경우에는 보면 1차 병원 같은 경우는 1,000원, 2차 병원, 3차 병원은 15% 정도 돼요.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는 500원을 내고요.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액은 연 8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의료급여자여도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복지관에 많이 오시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은 주거급여예요. 이 주거급여는 내가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고시원, 여인숙, 친척집 거주, 뭐 나의 자가인 경우 모두 다 대상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급여예요.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에서 정한 기준 임대료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주거급여를 줄 수 있는 최고 금액인데요. 이거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보시는 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나는 혼자 사는데 1급지 서울에 산다 그러면 여기 26만 6천 원 써 있잖아요. 이 금액이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이 금액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게 금액이 깎이냐, 이걸 설명하자면 되게 많거든요. 자기의 소득 인정액도 알아야 하고, 이게 자기의 월세금, 뭐 전세금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냥 제가 예전에 이 비슷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영상을 제가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그 영상 참고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은 교육급여예요. 교육급여는 말 그대로 교육비를 주는 급여인데요. 이게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는 거예요. 왜 대학생은 안 주냐 하시는데,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부분 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초, 중, 고등학생만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는 것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때 수업료와 입학금을 준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수급자분 계좌로 지원이 되고, 교과서 때야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직접 지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육급여를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 부교재비와 학용품에 대한 것만 이제 수급자 계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부교재비로 1년에 13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고, 중학생은 21만 2천 원, 고등학생은 33만 9,200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용품으로 7만 2천 원, 중고등학생은 8만 3천 원을 1년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고등학생 자녀 한 명을 키우고 있다 하면은 교육급여로 33만 9,200원 더하기 8만 3천 원 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교과서 때와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로 직접 지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해상급여와 장제급여예요. 이 두 급여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만 해당이 돼요. 교육급여만 받는 분들은 이거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 해상급여는 아이를 낳았을 때 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장제급여는 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8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제가 7가지 급여 중에서 자활급여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자활급여는 일을 할 수 있는 수급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거든요.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에 달아둔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예전 영상 링크해 놨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7가지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보시고 나도 이거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거는 조건이 돼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되냐? 각 급여마다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이 있는데,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그 이하여야 돼요. 그럼 급여마다 소득 인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는 표처럼 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1인 가구일 때 52만 7,158원이고, 2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기준이 89만 7,594원이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정한 기준이 뭐냐? 바로 중위소득이에요. 중위소득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 기준으로 인류를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해요. 우리나라 국민이 9명이라고 했을 때 이 9명을 소득 순위로 일렬로 쫙 세워요. 그랬을 때 한가운데 있는 5번의 소득이 중위소득이에요. 그러면 중위소득 금액이 얼마냐? 1인 가구일 때는 175만 7,194원, 2인 가구일 때는 299만 1,980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중위소득 가지고 소득 수준을 나누는데, 중위소득 50%까지는 빈곤층으로 보고
50%에서 150% 사이는 중산층으로 보고 중위소득 150% 이상은 상류층으로 봐요. 그래서 중위소득 50%까지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인데요. 중위소득 0부터 50%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에서 30 써있잖아요. 이 30%까지가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는 거고 40%까지는 의료급여 대상자, 45%까지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50%까지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생계급여를 받기가 제일 어렵겠죠. 그러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는 표처럼 돼요. 나는 혼자 사는데 월 소득 50만 원이 안 돼요. 나도 수급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거는 소득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소득만 적지 가지고 있는 집이 비쌀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나 자녀가 잘 살아서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일을 안 해서 소득이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뿐만 아니라 집, 통장, 보험과 같은 재산도 보고 부모님,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보고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봐요. 이거를 좀 어려운 용어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유무를 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이 네 가지를 다 봐요. 나는 자녀 연락도 지금 안 해요. 그런데 자녀가 잘 살면 수급자가 안 되나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나 부모님 같은 부양 의무자를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거 교육급여는 해당 거고의 소득과 재산을 봐서 수급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와 근로능력까지 다 보기 때문에 수급자 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 근로능력을 어떻게 뭘 보고 판단하냐? 소득은 소득 신고서나 고용임금 확인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다 공무원들이 조회해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재산에 대한 것은 뭐 임대차 계약서나 통장 사본, 또 부채 증명원 같은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고요. 부양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다 조회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 주민등록표를 조회해 보고 또 군복무 확인서나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런 걸 통해서 부양 의무자가 좀 누구누구 있구나. 부모님이 뭐 한국에 계시구나, 안 계시구나. 안 계시면 이제 부양 의무자가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내 자녀가 군에 가 있다. 그러면 또 부양 의무자나 가족에서 빠지게 돼요.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고 또 근로 능력 같은 경우도 보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진단서나 진료 기록부, 활동 능력 평가, 뭐 내가 장애인이다면 장애인 등록 사본, 뭐 의사 소견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로 능력을 또 봐요. 내 할 소리가 이렇게 많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나는 진짜 어려운데 내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잖아요. 이 서류를 통해서. 이걸 증명하려면 되게 창피하기도 해요.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한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나의 이 구구절절한 것들을 보여줘야 하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심이 느껴지겠어요. 거기다가 몇몇 공무원들이 되게 고자세로 이분들을 대한다고 했을 때 그 낙인감이나 수치심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서류들을 다 어떻게 해서 냈다 했어도 수급자가 되게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허탈함도 클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많은 서류들을 볼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수급자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을 때까지 최소 한 달에서 석 달까지도 걸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정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최소한 이 정도는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하고 말하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을 안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사회복지 제도는 없어요. 이렇게 좋은 사회복지 제도이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사회복지 제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보다 더 좋은 사회복지 제도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고 또 그만큼 감시도 심해요. 이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서류 내라는 것도 많고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낙인감이나 수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수급자 한번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또 계속 소득 조사하고 재산 조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부양문제 조사하고 계속 이러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수급자가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들어놓은 보험비가 있는데 이번에 어디가 아파서 보험금을 탔다. 이랬을 때 수급비를 탈락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대학생인데 내가 좀 아르바이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좀 경험해 보려고 잠깐 휴학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수급에서 탈락할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 내가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고 몸이 아파서 자녀네 집으로 들어갔다. 이러면 갑자기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가지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 각각의 급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주는 대상은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